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여러분 제목에 보셨듯이 저희 비욘세 최초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언니의 상담실이라는 멋진 에세이를 쓰신 반유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호칭은 작가님으로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 원장님이 편하다, 선생님이 편하다 뭐 이런 분들. 네, 뭐 다 좋습니다만. 오늘은 작가님으로 네. 해볼게요. 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요. 이번에 두 번째 책인 언니의 상담실이라는 책을 창빌출판사에서 이제 내게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팟캐스트 처음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긴장하고 있습니다. 되게 당연히 몇 번 나오셨을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너무 영광인 거예요. 네.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훌륭하신 그 정신과 전문의분들이 방송계에 많이 계시지만은 너무 남성분들이 많으시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작가님이 엄청 잘 돼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으로 프로그램도 턱턱 하실 때 우리 거에 제일 처음 나왔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그런 작은 소망이 있네요. 네, 물론 그런 날이 뭐 올지는 모르겠지만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저의 이제 첫 팟캐스트의 기억으로. 네. 아니 오늘 가지고 나오신 언니의 상담실이라는 책이 이제 저는 뉴스레터로 처음에 알고 있었던 게 이게 책으로 묶여서 나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반갑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접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책인지 좀 알려주세요. 이 책을 소개하기 위해선 처음에 이제 어떤 제안을 받았는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올해 초에 창비에서 그 언니단이라고 해서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라는 뉴스레터 시리즈를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후속작으로 기획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은 오늘날 뭐 항상 언제 어느 시대나 다들 고민이 많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성들의 좀 더 초점을 맞춘 사연을 직접 보내면은 그걸 제가 동의를 구한 사연을 각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장을 제가 직접 쓰면서 고민을 좀 풀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글을 연재를 해보자라는 제안을 주셨고 그래서 그게 저는 제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제 소망을 발견하게 된 기분이었어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 책의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주 소소해 보이는 누군가가 보기에는 소소해 보일 수 있는 고민에서부터 좀 더 이제 진지한 고민에 이르기까지 이제 어떤 이렇게 보면 뭐 장르를 구분하지 않는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뭐 다 해결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이걸 풀어갈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의도로 해서 한 15가지 사연을 묶어서 이렇게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방송 콘텐츠에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고민 사연을 보내면 누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많았는데 저는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게 뭔가 나한테 해당하는 거여야지 어쨌든 콘텐츠는 자기가 소비하게 되는 거니까.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이게 내가 썼거나 사연을 내가 썼거나 내 친구가 썼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특히 너무 명확하게 처음부터 그 미루미 얘기도 있고 일단 제일 처음에 무기력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비욘세가 지금 2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는데 청취자분들은 거의 이제 외우고 있는 저의 가장 큰 문제 불안과 무기력인데 이제 처음에 챕터를 열자마자 무기력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이런 게 있고 제가 나약해서 우울한 걸까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자꾸 미루게 돼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좀 내가 썼나? 아니면 이분이 비욘세를 들으면서 어떤 가상의 인물을 이런 과대망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나는 내가 너무 고유하다고 믿고 싶지만 결국은 나도 되게 흔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보다 질문을 계속 던져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뭐뭐 씨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뭐 어떤 걸 하고 싶나요? 라고 계속 물어보실 때 약간 페이지를 넘기다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책을 잡은 채로 좀 창밖에를 보게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제가 갑자기 결론을 내는 것도 그렇지만 제가 읽었을 때는 아직 정신과에 가는 거를 진짜 큰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어떤 길잡이가 되겠다. 용기를 줄 수 있겠다. 오히려 이걸 읽고 이런 일들이 그 상담실 안에서 벌어지는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그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테마를 정하셨어요? 그게 이제 좀 고민이 된 부분이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막 요새는 방송도 그렇고 뭐 칼럼도 그렇고 이런 고민 상담류가 마치 이제 하나의 어느 분야처럼 사실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처음 시작한 작업이었는데, 그래서 막상 이제 사연이 생각보다 많이 이제 들어오고 그 중에서 이제는 어떤 사연을 제가 선택해서 답장을 쓸지를 고민하면서 이제 그 테마를 저도 어떻게 보면 사연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연이 들어올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내가 요런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또 거기에 맞는 사연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번 시즌에는 또 거기에 맞는 사연이 사실은 뭐 안 들어오면 제가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좀 빠진 게 이제 아쉬운 사연도 있고 넣게 된 테마도 있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하신 걸 2갈식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미갈식으로 대답하는 저희 방송은 모든 걸 미갈식으로 대답하는 방송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맞게 하고 있네요. 이거 분위기에 맞게. 중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질문한 내용에 답은 없지만 아무도 불만족을 품지 않는. 아무도 의아하지 않은. 원래 이런 방송 아니야. 그렇군요. 원래 이런 방송이니까 그럼 제가 또 그냥 뭐 두서없이 되는 대로. 제발. 그래가지고 테마는 뭐 일단은 제가 뭘 먼저 주제를 정해놓기는 어려웠어요. 이제 이 책의 특성상 오는 사연들을 보고 거기 안에서 제가 뭐 너무 겹치지 않게 하지만 너무 또 통일성이 없지는 않게 그냥 단행본도 염두를 해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책 하나로 완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주제도 고르게 선정을 하면서도 또 한쪽 주제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뭐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전체 책의 주제로 봤을 때 너무 가족 이슈에만 너무 한정하면은 이건 또 좀 균형이 좀 맞지 않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서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연들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지금 3가지 카테고리 이 책에 있는 뭐 나 자신과 그리고 관계 그리고 이제 세상과의 어떤 접점에서의 고민들로 이제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서 사연 안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는 특히 3번째 파트가 그 타이틀이 3개라고 돼 있는데 이게 그 비혼자의 얘기도 있고 본인의 외모 얘기, 회사에서 받는 차별, 그리고 덕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제목을 개인의 일이라고 붙이면은 한없이 개인의 일인 건데 이게 제가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여자들한테는 이게 세계의 문제인 개인의 일들이 진짜 많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도 처음에 세계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읽다 보니까 너무 세계의 얘기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작가님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이 책만으로 만났을 때는 너무 많은 미디어에서 약간 막 사이다식 상담, 막 결론을 내고 이런 거를 조금 걱정하는 시선을 갖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워낙 많이들 쓰시는 주제, 많이 이제 하는 형태의 상담 이제 글의 형태여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가 저도 막상 시작하면서 좀 그런 고민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호장의 편지에 이분의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과 공감이나 분석에서부터 이제 솔루션을 주는 것을 선호장 안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잡는 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아직 제가 사정을 다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너무 넘겨짚고 어떤 막 뭐 화끈한 솔루션을 줘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너무 넘겨짚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근데 그렇지만 사연을 받은 이유는 이제 어떤 디테일하게 접근함으로써 사연자님뿐만이 아니라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려는 건데 그걸 또 너무 조심스러워해서 너무 모든 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모호하게 처리하면은 사실은 또 그냥 일반적인 책이랑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는 이제 그
사이에서의 어떤 줄타기가 네. 사실 되게 저는 고민이 되고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너무 열린 결말로 끝내지도 않으면서도 네. 그렇지만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라고도 하지 않고 싶은 네. 이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약간 네. 걷는 기분으로 사실 썼던 것 같아요. 네. 이 책 내용 보면은 진짜 그렇게 되게 많이 고민한 흔적이 있는 답장이랑 같이 늘 책 한 권이랑 그다음에 영화, 음악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겹치는 분들이 있는 뭐 이랑님이라든가 굉장히 어떤 덕질의 차원에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혹시 편집자분의 아이디어인지. 처음에 그 사연에 네. 대해서 답을 쓰면서 좋은 이제 콘텐츠를 같이 추천하는 네.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재밌겠다 생각하면서 네, 막상 그 사연별로 추천을 하는 것들이 잘 떠오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 다행히 제가 여태 콘텐츠를 봐온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네. 이제 느낄 수 있는 이제 사연을 보고서 네. 이제 이런 게 좀 떠오른다 싶은 것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유일하게 그 겹쳐서 추천을 한 분이 있어요. 네. 책에서도 한 분이 있고 네. 음악에서도 한 분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좀 숨길 수 없는 어떤 좀 책은 어느 분이었죠? 정세랑 작가님. 네. 그래서 아직 가능하면은 이제 다 안 겹치게 하는 게 네, 좋고 네. 되도록 그러려고 했는데 네. 근데 하지만 여기에는 이 책을 추천할 수밖에 없잖아. 네, 맞아. 여기에는 이 노래 말고는 지금 이걸 할 수밖에 없잖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려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안 겹쳤지만 이제 그 두 분이 네, 겹치게 된 것에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근데 마음도, 실제로 네. 그 두 분이 최근에 여성들이 엄청 사랑하는 작가랑 뮤지션이잖아요. 저도 그 옥상에서 만나요를 저번 주에 은평구에서 하는 행사에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읽으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주는 작가님들도 있지만 뭔가 곁에 있다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세랑 작가님 글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서 이랑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를 처음 알게 된 것이 이제 트위터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역시 의사 선생님이지만 우리 다 비슷한 사람. 다 똑같이 그렇죠. 살아가는 네. 더불어 살아가는 근데 작가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그 맞는 순서로 기억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정신과 전문의로 이렇게 있으시면서 여성학을 같이 배우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네. 순서가 그게 맞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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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진료를 계속 하면서 네. 물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 하에서 네. 진료를 해나가는데 이제 그럴 때 계속 부딪히게 되는 그런 점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내담자분들이 오실 때 어떤 각각의 사연은 다 달라요. 네. 물론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어떤 뭔가 공통적인 패턴이 있다고 느꼈고 네. 근데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언어로는 좀 다 잡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다 각자 이제 자신의 서사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어느 특정 누구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적인 아버지. 네. 근데 이제 물론 이 폭력에도 스펙트럼이 다양하죠. 네. 뭐 술을 마시고 정말 실제로 폭행을 하는 분에서부터 뭐 폭언을 하는 아버지에서부터. 네. 근데 아니면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뭐 그냥 집에서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정도. 근데 이거는 또 누군가는 뭐 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자신의 아버지로 두고 있는 물론 모두가 그런 거는 아닌데 네. 이제 많은 어떤 사람들에서 근데 이것을 시작할 때 다 이제 아주 개인적인 서사라고 생각을 네.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특히 가족에 관련된 어떤 얘기에 대해서는 뭐 보통은 뭐 다 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보통 잘 하지 않으려고 네.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약간 터부시 되기도 하고 집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 자신의 서사로만 숨기고 있고 이제 자기 안에서만 생각이 커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접하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 주사가 심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하면은 그럼 이거는 그 고통을 주는 패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양한 얼굴을 하고 받는 고통이기도 하지만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고통을 주는 방식이 네.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로부터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뭐 이것도 예를 들면 뭐 아버지로부터 당한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장녀나 아니면 좀 딸이든 이제 자녀에게 이제 다 쏟아내거나 그러니까 네가 뭐 나를 감정적으로 이제 지지해줘야 돼. 이걸 내 기대를 부응해야 돼라는 네. 것도 그럼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럼 그건 또 연결되어 있는 네. 문제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기존에 배운 언어로 다 잡아내는 것에는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근데 이거를 제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이제 떠올랐던 이제 분야가 여성학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서 네, 석사를 졸업은 아니고 네. 수료입니다. 한번 어디서 졸업이라고 해서 제가 빨리 바꿔달라고 수료라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당연히 저의 일의 정체성은 당연히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저는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제가 그 학문에서 받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전에 처음으로 정신과를 가게 된 거는 2017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뭔가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고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갔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뒤에 다시 가게 됐을 때는 너무너무 이렇게 느끼는 절망 같은 게 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여자라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분노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이나 이런 게 주변에서도 그런 평가를 많이 하고 너는 너무 이게 여자라서 피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네가 딸이라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문제야까지 한 번씩 갔다 오는 거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병원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그때는 정신과랑 상담을 병행했는데 상담 선생님을 선택할 때도 처음 이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 없이 선생님한테 이 모든 내가 느끼는 걸 다 말로 일일이 다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첫 상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정말 나는 벼랑 끝에서 이 다음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뭐 비용이나 위치나 이런 거를 안 묻고 선생님이 그런 어떤 여성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언젠가부터는 그냥 여자 선생님만 찾게 되고 물론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도 많은 노력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냥 나의 근원적인 문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 선생님이 물론 지금은 약간 중단하고 있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저랑 나이가 비슷한 여자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을 고를 때도 제가 원래 본업이 방송작가니까 방송작가와 프리랜서가 많은 지역에 여자 선생님을 찾겠다. 근데 되게 좋은 전략이셨네요. 네. 네. 그래서 너무 방송작가라는 직업도 너무 특수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는 방송작가를 하면서 막 팟캐스트도 하고 가끔 글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그런 뭐 금융가나 막 이런 대기업의 어떤 헤드쿼터 이런 데가 많은 지역에 있는 선생님은 완전히 이해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저만의 편견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막 찾았는데 선생님이 뭔가 이걸 빨리빨리 캐치해 주실 때 그게 너무 기쁘고 여기까지 찾아온 내가 너무 자랑스럽고 막 이런 경험을 실제로 많이 했었거든요. 잘하셨네요. 제가 비욘세님 책을 네. 이거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요즘 세상에 누가를 감명 깊게 읽고 네. 특히 그 앞에 난 짬뽕 먹겠다는데 왜 자꾸 그 현실을 사람들이 부정하는 걸까? 난 분명히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했는데 왜 자꾸 사람들은 이제 이럴까라는 것부터 해서 이제 여러 재밌게 읽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안에서도 정신과 치료랑 상담 얘기가 저도 나왔어서 보면서 근데 그때 책에서도 맞는 선생님을 찾았다라는 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잘 맞는 선생님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저도 알고 그리고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 걱정을 많이 해요. 이제 지금 내가 정신과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이
그런 페미니즘 감수성이 얼마나 될까, 네. 여성에 대한 이해가, 여성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될까라는 염려가 굉장히 큰 나머지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네. 들어서 좋은 전략을 세우고 네. 그렇게 해서 잘 찾아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다행인데,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그런 염려 때문에 예를 들어서 찾지를 못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만나는 경험을 아예 하지를 못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는 딱 진짜 한두 번 겪는데 완전 약간 데이는다고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궁합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뭐 그 선생님이 뭐 나쁘고 아니고를 일단은 뭐 제가 알 수 없으니까 그걸 떠나서도 사실 너무 맞지 않는 경험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한두 번 처음에 경험했을 때 약간 데인다 네. 라면은 그 다음에는 나는 이제 상담이나 치료라는 선택지를 이제 단념해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제일 좀 안타깝고 네.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고민, 네. 그런 프리랜서나 여성 작가분들을 많이 보는 지역에 있는 선생님을 선택하기로 한 아이디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걸 찾아 나서기를 결심하시고 네. 좋은 선생님 만난 거가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더 생각을 하고, 네. 정말 그래서 이 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대국민 호소문은 아니지만 사실 찾아가 나서는 거 정말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네. 알고, 그리고 좀 좌절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네. 그런데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떤 처음 한두 번의 시도에서 혹시 좀 좌절스럽더라도 뭐 이렇게 좀 더 알아보거나, 물론 발품을 파는 것이 에너지가 들고 네. 좋은 곳을 아는 게 좀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맞는 사람이 나타나고 맞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이제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네. 이제 그것을 애초에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주었으면 하는 네. 이제 그런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걸 정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최근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상담이나 정신과를 조금 가까이 해야 된다. 그걸 너무 문턱을 높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그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로 막 오랫동안 고민했던 문제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다가 정신과까지 가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까지 이 문제를 갖고 갔는데 안 되면 나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할 수 없다는 뜻이고, 내 인생에서 이거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이야 라는 거를 직면하게 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뭐 카드나 보험 같은 이제는 걸로 거기를 내가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제 거기서 해결책이 없었을 때 그 뒤에 전 좌절에 대한 두려움이 그럼 이제 병원을 찾게 되거나 할 때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하는 위치에 놓인 제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물론 이제 그것도 저를 만났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긴 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그 두려움, 말씀하신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이게 내가 최후의 카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좌절하면 내가 너무 더 큰 좌절에 빠져일까 봐 겁이 난다라는 그 감정 자체를 물론 일단 찾아가야 되긴 하지만, 그때 만나는 상담자나 선생님한테 그 두려움을 꼭 표현해 보았으면 하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는 사실은 공감을 하지만, 이제 그 마음이 여태까지의 내 마음속에 왜 자리 잡게 되었는가, 나는 이 카드에서 도움을 얻지 못하면 왜 그 다음엔 나는 지금 끝장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였을까라는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출발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두려움으로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어려운 점, 이제 아이러니한 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일단은 뭔가 시작을 했을 때 바로 그 두려움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정신건강진료 캠페인을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저도 직업병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저도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이 저희 그 주치의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상담 2개를 하다가 하나를 그만둘 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뭔가 제한된 시간에 다른 사람한테 조리 있게 말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너무 커서
정신과 가서 무슨 얘기할지를 구성을 짜야 되고 오늘 아이템이 없으면 이번 주는 또 무슨 얘기를 하지? 아이고. 이 압박감이 너무 크고 그리고 어. 선생님이 그동안 되게 많은 이런 건 어때요? 저런 걸 어때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럼 나랑 같이 상담을 할 때 얼마나 진이 빠지고 보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그만뒀다고 하니까 이제 정신과 선생님이 그걸 가져가서 얘기를 했어야지. 맞아요. 네.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가서 얘기하세요라고 다음 주에 한 획이 남았다. 근데 그게 무섭다라고 하니까 정신과 선생님이 그 감정을 얘기하세요라고 했는데 또 용기가 안 나서 결국은 상담을 그만두고 그 정신과만 가게 되는. 아, 그렇군요. 네. 이런 일이 있었어서 네. 책에서도 그 얘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쓴 모든 사연자들이 사연은 제각각 다르지만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자신을 미친 듯이 검열한다는 것. 무슨 얘기를 하면 무기력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을 한심해하고 엄마를 미워하는 나를 한심해하고 그리고 저는 정말 꼬여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꼬여있는 나를 한심해하고 그래서 꼬여있는 거는 그렇고 그 다음에 뭔가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물어보시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대해서 먼저 말해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되게 읽으면서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네. 사실 저도 이 책을 누가 제일 읽었으면 하고 누구에게 권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좀 내면화된 뭐 그게 외부의 어떤 검열일 수도 있고 자신 안에서 여러 세상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긴 걸 수 있는 많은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기 검열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정신과 선생님의 조언 그 얘기를 해봐라라는 거는 전 그게 정말 중요한 혹시 이걸 듣고 계시는 지금 상담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 그 상담자와 관련된 다양한 고민 뭐 내가 이런 안 나아졌다는 것 때문에 나를 뭐 좀 힘이 빠지시지 않을까 나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뭐 다양한 그런 고민들 특히 상담자랑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 치료 자체랑 관련된 그런 것이 있을 때 물론 그걸 얘기하는 게 여러 이유로 어렵다는 거는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른 자리에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서 선생님이 제가 충치가 많다는 걸로 저를 뭐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찾아간다거나 입을 좀 더 작게 벌려야겠다. 그러니까. 입을 으아 벌리면 너무 깜짝 놀라시니까 쑥스러우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치료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비인후과에 가서 그럴 때도 그래 내가 뭐 너무 막 귓밥이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이제 그건 생각이고 어쨌든 치료는 하고 이제 분리돼 있다면은 이제 정신과 심리 상담의 특징은 그 자체가 치료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은 이제 내가 충치 많은 건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한심하게 생각할 겁이 나요라는 그거가 치과 치료할 때는 그건 그거고 치료는 하는 건데 하지만 정신과나 심리 상담에서는 바로 그 점이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는 이해와 치료의 대상, 탐구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너무 사실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공간 내에서 내가 관계에서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타인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거기 안에 녹아있는 자신의 어떤 무의식적 전제나 고통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사실 상담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정말 알지만 아니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제가 무슨 팟캐스트를 듣는데 거기 나온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해보라고 해서 저도 용기 내서 물어봅니다. 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저를 한심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돼요. 라던가 그냥 제가 시켰다고 하고. 근데 그런 한마디가 앞에 꼭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뭔가 잘 말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던져놨을 때 쟤는 어디다 던져놔도 그냥 얘기는 잘 하잖아. 이게 있으니까. 근데 뭔가 내 얘기를 하는 데에 그게 좀 한마디가 안 나가는 게 엄청 좀 한심하게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렵죠. 정말 사실 어렵다는 거를 뭐 알고 그런 어떤 마음이 10번 들었을 때 10번을 다 못해도 괜찮고 그렇게 넘어가면 또 다음 기회가 있고 사실 근데 또 그것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막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또 못 꺼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또 조금 속상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못해도 되고 뭐 10번 못해도 되고 뭐 그러면 그 뒤에 10번 중에 한 번만 해봐도 네. 해보면 되고 그리고 그걸 마음 안에 갖고만 있는 걸로도 괜찮다라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얘기를 사실 더 드리고 싶은 네. 왜냐하면 제가 책을 쓸 때도 조심했던 부분인데 어떤 제가 주문을 할 때 네. 구체적인 현실적인 좀 답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거 해보세요 저런 거 해보세요 네. 얘기를 할 때 이제 그때 염려가 됐던 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못 하거든요. 한 번에 완벽하게 못 해내고 네. 이제 여력이 되는 거면 이 중에 하나를 하면 너무 좋고라는 네. 의미로 이제 드리는 건데 이제 그때 걱정했던 거는 이제 이거를 이런 솔루션을 책에서 봤는데 못했어라고 혹시 그거를 또 속상해하시지 난 정말 않을까. 최악이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했는데 간단한 걸 못하고 있는 나 그렇죠. 어디까지 바닥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이 고민이 돼서 물론 중간중간 이걸 지금 한 번에 다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이제 드리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저도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도 혹시 이제 상담할 때 그런 네. 얘기를 또 꺼내기 어려운 거 너무 당연한 거다. 네. 그래서 뭐 100번 중에 뭐 정말 한 번 쬐끔 뭐 티만 내도 훨씬 더 이전보다 뭔가를 표현하게 된 거고 네. 이제 그런 의미로 두셨으면 좋겠다. 이걸 어떤 또 막 또 무슨 말해야 돼라는 어떤 그런 부담으로 네. 또 너무 뭐 갖지는 않으시되 네. 그냥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냥 편지는 얼굴을 보지 않고 이런 일이 있어요라고 이렇게 쓰는 와중에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를 막 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면 거기가 문제가 아니고 하면서 뭔가 새로운 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여기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거는 정말 좋은 잘한 부분이다. 이거를 계속 짚어주시는 게 엄청 좋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뭔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상담을 어디서부터 정신과를 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치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도 들어가서 인사를 하고 성장 과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각오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마무리한다. 이런 스터디 그룹 같은 거를 막 돌리잖아요. 근데 제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면 뭐부터 어떤 순서로 얘기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 선생님은 나 말고 정말 많은 내담자들과 환자들을 만날 것 같은데 나는 가는 게 처음이니까 마치 처음으로 장례식장에 갈 때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어디부터 뭐 절을 몇 번 해야 되고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 책에서 쭉 보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를 말하면 여기에서 뭐가 문제고 어떤 게 진단거리인 거고 어떤 거는 그냥 자기의 고유한 특징으로 가져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돌려주는구나라는 패턴을 알기가 정말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들었어요. 네. 또 사실 처음에 진료를 보러 갈 때 뭐 장례식장 비유하신 것처럼 어디든 네.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되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네. 책 보면서 느끼신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네. 제일 지금 불편하고 괴로운 것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제 그걸 이제 들으시는 상담자가 거기에서 계속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잡아서 거기에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또 해나가면서 또 방향을 같이 잡아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물론 많이 들 수 있지만 네. 사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냥 되는 대로 시작하시면은 이렇게 잘 될 수 있다. 돈 받으시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네, 그래서 알아서 뭐 계속 듣거나 뭐 만약에 그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거는 필요가 있어서 멈추지 않는 것이고 아니면 잠깐 뭐 양해를 구하고 멈춰서 어떤 질문한다면은 지금 그 시점에는 이제 그걸 파악하는 게 이 시점에 중요하니까 또 물어보는 것이고 네. 만약에 일하고 있는데 계속 말이 없을 때 그거대로 또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그걸 지금 듣는 거는 지금 그게 더 중요하니까 듣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편하게 하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제목도 언니의 상담실이고 이 내용도 여성분들의 얘기고 또 여성학도 따로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장 큰 차이가 뭔 것 같아요? 내담자나 이렇게 환자분들 왔을 때 이거는 이 여성 환자들한테는 최근에 이런 얘기가 진짜 많구나. 요즘에 이런 경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떠오르는 거는 지금 두 가지인데 네. 하나는 여기에 이제 덕질과 관련한 사연이 하나 있는 거
또 물론 사연이 반갑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고민이니까. 근데 네. 저는 이 덕질과 관련된 사연을 본 순간 약간 좀 반갑다라는 거랑 비슷한 의미로 내가 되게 이거 얘기하고 싶었었어. 근데 이제 그게 사연이 안 들어오면 저는 이 얘기를 갑자기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내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에 부합하는 사연이 왔어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듣는 얘기예요. 여기 나온 얘기가. 네. 네. 그래서 전 트렌드라는 게 있다면은 덕질과 관련한 게 굉장히 삶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도 쓴 것처럼 그 덕질과 관련한 걸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인생에서 지금 이분이 어떤 욕망이 있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하는 게 다 녹아있는 너무 중요한 주제고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궁금하거든요. 더 알고 싶고 그래서 거기에서 풀어가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대화가 진행될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관련된 고민 자체 그러니까 내가 덕질하는 대상과 관련된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진다거나 그거랑 관련된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물론 있고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마치 아까 좀 여성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수성을 가진 상담자일지 고민하시는 것처럼 약간 덕질에 대해서도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담자인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걸 이해해 줄지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너무 궁금한데 이걸 궁금한 이유는 이걸 아는 게 이 개인을 이해하는 데 너무 도움이 돼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궁금한데 그걸 얘기하실 때 조심스러운 마음 그러면은 뭐 다시 아까 얘기를 가지고 와서 하면은 그럼 그 마음을 물론 다루면 되거든요. 왜 나는 이제 나의 상담자가 이제 내가 덕질 얘기를 하는 순간 나를 뭔가 어떤 평가할 것만 같은 어떤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물론 시작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오픈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트렌드라는 그런 경향이라고 했을 때 그런 거랑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있고 남자 아이돌 좋아하는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농담 같은 표현이 그래서 이제는 그 남자 아이돌을 파면은 나중에 반드시 이제 큰 상처를 받게 되니까 시작을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작사가와 여성 스포츠 스타를 좋아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또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막 그 사회에 대상화된 시선이나 불평등 때문에 빡이치고 또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은 내가 페미니스트인데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어떤 나 스스로에 대한 검열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덕질이라는 게 내가 너무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싶은데 남성 아티스트를 좋아하는 나로 스스로를 친구들 앞에서 정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이돌을 좋아했을 때 그 아이돌의 사건 사고로 인해서 스스로가 받을 상처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좋아하는 나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책의 사연이기도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나는 페미니즘적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인데 그런 내가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제 이런 상황 자체에 대해서 좀 괴로워하는 마음들 또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 들여다볼 의미가 있는 너무 중요한 부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뭐 상담에서의 어떤 요즘에서 중요한 좀 떠오르는 저는 주제 중에 하나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하나는 그냥 대표적으로 뭐 가족 이슈. 그거는 사실은 뭐 어디에서 출발해도 내리는 역이 똑같은 것처럼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다른 데서 시작해도 마지막에 종착지가 가족일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가족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오시기도 하고 했을 때 이제 뭐 가족 이슈는 상담에서의 너무 그냥 베이직한 주제이니까 그런데 그때 여성들이 겪는 패턴도 뭐 나누어 보면은 뭐 처음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긴 하는데 제가 느낀 거는 이번 뭐 사연이라던가 그냥 제가 계속 이제 수많은 상담을 해올 때 느끼는 패턴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뭐 그냥 이제 단순하게 표현하면 폭군 혹은 부재하는 아버지. 근데 여기서 부재한다는 의미는 정말로 없는 한부모 가정의 그런 의미의 부재가 아니라 있으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 있잖아요. 이게 어릴 때 집에 아빠만 계시고 거실에. 근데 이제 뭐 아이가 그 외출을 했다 집에 왔는데 문 열어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집에 아무도 없네? 라고.
말을 네. 말을 하건 하는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아빠가 느끼는 어떤 자괴감에 대한 네. 농담이 있고 그리고 뭐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요즘에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야 나 어릴 때 너네 집 놀러 갈래. 근데 이제 그때 안 돼 나 우리 집에 오늘 아빠 있어. 근데 엄마가 있을 때는 가서 엄마는 뭐 과일도 깎아주고 이제 물론 이제 티피컬하게 표현하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뭐 엄마는 있어도 내가 가도 되는 편한 집. 네. 근데 이제 누군가 집에 놀러 가려고 할 때 이제 아빠가 있으면은 가는 안 되는 집.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물론 이것도 스펙트럼이에요. 폭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또 막 정말 물리적으로 짓밟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네. 어떤 이제 권위와 그런 것들이 가진 존재로서 아니면 좀 폭력성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슈로서 어떤 좀 폭력적인 것 혹은 부재하는 존재 그래서 그런 이슈가 이제는 예를 들어 아버지와 관련해서는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머니와 관련해서는 어떤 경계가 희미한 특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같은 성별로 서로 동일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어머니가 딸에게 자신의 어떤 힘듦이나 혹은 반대로 기대 같은 것들을 내는 그런 서로 상호작용하고 투영하는 과정에서 딸이 느끼는 이제 다양한 양가 감정들 이제 엄마로 인해서 자신이 고통스럽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실 엄마 자신도 행복해 보이지 않고 억압받는 존재임을 보고 있을 때 드는 그런 아주 괴로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특히 지금의 이제 윗세대와 요즘의 20, 30대 세대에서를 좀 드러나는 좀 대표적인 이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를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희가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출간 블루스라고 출간의 마지막 이제 2교 정도 됐을 때 3교를 털면 이제 인쇄소로 넘어가는데 그때 이걸 끌어안고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비욘세에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갑자기 이게 세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쓰레기가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나는 늘 작년에 내가 썼던 글에서의 나의 태도를 너무 많이 반성하기 때문에 이때 이 단어 쓰지 말걸 이런 식으로 단정 짓지 말걸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했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마지막에 붙들고 이거를 내보내도 될까?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되게 가소롭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출간 블루에 대한 얘기를 정신과에 가서 굉장히 많이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출간을 하시는 정신과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다루고 계실 것인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읽다가 이것과 관련한 고민을 그리고 이걸 내기 직전에 선생님 본인은 작가님 본인은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흔들림이 없었는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공통점도 있고 아마 차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점은 제가 첫 번째 책이나 두 번째 책 둘 다 물론 제가 작가님이 호칭을 주셔서 감사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둘 다는 사실 이제 철저히 의사로서의 정체성으로 사실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의 일상 살아가는 얘기를 쓴다거나 어떤 저의 어떤 뭐 사생활을 오픈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히 사실은 직업적인 글쓰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책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달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도구였던 것이고 그냥 저는 여기 안에서도 사실은 의사로서의 정체성으로 썼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이런 표현을 뭐 하지 말걸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그냥 많이 했던 제일 그냥 계속 해왔던 주제로 하던 글이다 보니까 뭐 그런 아쉬움은 막 엄청 자괴감이 들고 이런 거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얘기들을 쓰거나 하는 류의 그 장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 나머지는 계속 이제 교정하잖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미로 공간에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든 적은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게 문장이 뭐 이렇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글자가 되게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약간 혼미해지면서 그리고 막 진짜 오타 자연 발생설도 믿게 되고 맞아, 사실인 게 아닐까. 이건 정말 뭔가 그게 그 진짜 뭔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왜 같은 단어나 어떤 문장을 계속 보다 보면 진짜 약간 혼미해지는 이게 이 뜻이 맞나?
약간 그런 단계에서 있었던 적은 있었고 그랬던 것 같고 지금 저는 그 정도 그냥 좀 약간 겹치는 마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좀 또 다른 마음도 있고 이게 막판에 손에 놔지지 않는 불안 같은 건 없었어요? 막판에 네. 아 이대로 이걸 떠나보내도 되는가 이대로 고 외쳐도 되는가 그런 불안은 없었어요. 약간 영원히 고치고 싶은 생각을 늘 하거든요. 저는. 근데 아마 이번에는 특히 뉴스레터로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저는 이게 저의 좀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더 추가할 게 없다. 더 넣을 것도 뺄 것도 없다. 약간 이런 그런 느낌으로 그런 자세가 너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내 기준으로는 완벽한 것을 만들었다. 그런 어떤 자세가 정말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보니 그러고 뭐 이것이 제가 막 완벽한 글이야라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맞아. 그냥 좀 더 지금 제 마음이 뭘까 하면은 그냥 내 역량과 내 어떤 능력과 역량과 한계 내에서 이게 그냥 완결된 형태의 글이야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깜냥과 능력 내에서는 어차피 이 이상은 나는 쓸 수는 없고 그냥 이게 지금 그냥 내 안에서의 완결된 글이다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뭐 결은 다르지만 늘 비슷한 마음으로 마지막 그거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뭐 더 수정할 능력은 너에게 없다. 사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70%만 만족스럽지만 그건 네 능력이 70%라 그런 거야 라는 마음으로 던질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려우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뭐 잘 안 될 때가 많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런 것도 궁금해졌어요. 사람들이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면은 막 느닷없이 상담하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저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원래 그리고 저도 사실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술자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일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랑 회식을 하거나 할 때 정신과 전문의 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자꾸 검열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일상적인 대화인가 내가 이 사람의 어떤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고 느낄 만한 것을 내가 지금 묻고 있지는 않다.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검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실제로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자기 안에 있었던 문제를 막 물어본다든가. 왜냐면 저도 한 번 그런 적은 있거든요. 정신과 전문의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너무 많은 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강아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얘기해서 저럴 거면 병원을 찾아가지고 저러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도 갑자기 뭔가 섬광처럼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궁금증이 제 어떤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날 때 경험에서 기반한 그걸 품고 있다가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허언증이 진짜 있나요? 저 진짜 이거 한 개만 물어보겠다고. 절대 다른 뭐 고민 같은 거 나 진짜 말하지 않을 건데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서 그런데 나는 이게 이 사람이 허언증이라는 것이 있나 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마음을 달랬던 적이 있어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해달라.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묻지 않겠다. 더 묻지 따지지 않겠다. 있냐 없냐 물어달라고 쥐어짜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답이 궁금해요. 있다고. 그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근데 그분도 그러니까 물론 물어보시는 비호재님이 내가 이것만 대답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도 정말 그것만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이미 좀 짜증을 내고 있었던 상황에서 잘못하면 이게 좀 싸움으로 번지겠는데 우리 모두 취했고 이런 느낌이어서 그냥 그거를 수습하고자 나 한 개만 물어보고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자 얘들아 있는지 없는지 말해주세요. 있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그 분위기를 어떻게 그냥 재미있게 넘기려고 해서 넘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실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기도 하면서 클로징을 해야겠다는 또 이제 그 클로징에 대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이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떨까? 그래서 그게 제가 초심자 때 많이 이제 했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실 때 처음에는 저는 정말 진지하게 약간 들어주려고 접근하고 시도를 하기도 한 적도 있었고 저도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그분도 자기 마음에 어떤 스탠스를 정해놓고 물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로는 이제 그냥 있는데 여러 마음 뭐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농담 쪽이기도 하고 다양한 마음이 뭔가 섞여 있을 스몰 토크를 때 시작하려는 의도기도 하고 상대가 뭐 그렇다고 하니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뭐 막 그런 의도기도 하고 근데 약간 진짜 좀 진지한 마음도 있고 다양한 마음이 섞여 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좀 진지하게 듣는 시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아니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물러나신다거나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니면은 네. 뭐 때로는 또 반대로 근데 이거를 저는 이게 스몰톡의 하나로 그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닌 경우라던가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경우들 그리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과 의사가 합석을 했을 때, 네.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 이제 내가 이런 말 할 때도 이렇게 좀 막 판단하고 생각할 것 같아, 뭐라던가 맞아요. 그런 네.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겪고, 뭐 이게 제 안에서 뭐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제가 하는 어떤 이제 저 나름의 좀 방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아무래도 저는 유머가 어떤 상황을 잘 넘기는 것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때가 네. 있거든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나시는 분 지인들이 걱정하는 정신과 의사니까 지금 나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막 이럴 것 같아. 이제 어떤 때는 농담조로 표현하기도 하고 네. 뭐 어떤 때는 이제 뭐 조금 진지하게 걱정하시는 걸 표현하기도 할 때, 근데 제가 그때 일부러 제가 이렇게 물질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농담으로 상담료 내면 나는 분석 안 하죠. 왜냐면 그것도 이제 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지금 판단적으로 접근하거나 어떤 치료적으로 그러는 걸 가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편하게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로 돈을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근데 일부러 저는 그걸 농담의 하나로 활용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담료 그렇게 그 얘기는 반대로 지금 나는 너를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인 거죠. 물론 네. 누군가는 정말로 지금 정말 금전 이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아마 제 생각에는 테이블에 없을 5만 원, 10만 원을 올려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 연애 상담하면서. 네. 그래서 저 나름의 이제 몇 가지 좀 어떤 전략들.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뭐 약간 뭐 유머화를 해서 이제 그렇게 염려를 좀 뭐 덜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지금은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 그게 이제 구분될 때가 좀 생기거든요. 그냥 정말 가벼운 어떤 그런 얘기로 얘기하시는 것 같다. 아니면은 이제 정말 좀 고민되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냥 이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고 만약에 이제 좀 더 자기 마음을 좀 모르시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어떤 류의 그걸 원하는지 좀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단서를 드리는 게 그 자리에서 사람들도 더 있는 데서 더 상담을 들어가지는 않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고서 이제 고민되는 게 있으면은 이제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런 어떤 궁금한 게 있을 때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었을 때 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면은 그때 우리가 통화를 하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그게 물론 뭐 술을 마셨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그렇지 않을 때도 그거를 물론 자유의지로 얘기를 시작하시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분이 그렇게 대화 나눈 걸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고 그때는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좀 복잡한 마음을 가지시는 경우들이 있었더라고요. 이제 제가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그 갈 길을 이제 정하는 거죠. 더 들어가는 대화를 원하시면 1번. 근데 물론 근데 이게 뭐 농담이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좀 디렉션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노하우들이 생긴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 또 많이 대하시는 뭐 만나시게 되는 뭐 정신과 선생님이나 상담자분들이 계시다면은 각자의 안에서 그거는 또 본인들이 대처하는 어떤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알아서 잘 하실 테니까 그냥 편하게 뭐 궁금하시면 묻고 뭐 아니면은 그러면은 또 뭐 안 묻고 그냥 그것도 역시 편하게. 네. 근데 뭔가 쭉 들었을 때 느낌은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이기는 하시는군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전에 누가 애인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왜 네가 쓰는 대로 안 사냐. 그래서 이 책에서도 너무 지혜롭고 슬기롭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막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친구 생각이 나가지고 중간에 좀 웃으면서 읽었거든요. 예. 과연 정신과 선생님들에게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어떤 1대1의 관계에서 나에게도 그렇게 현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롭기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만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정신과 의사란 정체성을 갖기 전에 알게 된 사람들은 그런 기대가 아예 없는 것 같고. 그런 관계 소중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나 오늘 팟캐스트 처음 나가는데 너무 떨려. 네. 그랬더니 막 댓글에 저의 그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막 이제 이러는 어떤 그런 지인들은 네. 뭐 이렇게 뭐 그런 것까지 무관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저를 먼저 알게 된 것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는 정체성으로 먼저 만나게 된 경우에는 그런 기대들이 있다라는 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기대가 좀 있으시구나. 네. 그래서 물론 그게 또 어떤 때는 지금도 부담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네. 이제 초심자일 때라던가 그럴 때는 어떤 더 사실 그런 부담이 제 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네. 어떤 노하우랄까. 네. 네. 물론 실망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하지만 그 실망은 또 이제 그게 그분 안에서의 어떤 뭐 또 몫인 거고 아쉽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상담 선생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제가 뭐 글 쓰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친구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제가 그거를 좀 이렇게 슬기롭게 못할 때 그런 게 고민이다 했더니 상담 선생님이 자기 애인도 너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았는데 마치 너는 전문가니까 이걸 어떻게 핸들링을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서툴러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남성 애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런 감정에 서툴러서 뭔가 그걸 해결하는 것도 서투르고 이러니까 그런 걸 많이 느낀다고 공감해 주셨던 어떤 감사한 경험이 저한테 있었어가지고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네. 네. 우리 다 그냥 인간이라는. 네. 뭐 너무 당연한데. 그리고 사실은 뭐 쓴 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지인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했을 때 그런 말 함부로 하지 않으셨으면 선생님한테 네, 작가님한테 또 그런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네, 아이고 이거 다 우리 다 아티스트고 이거 다 창작 활동인데 이거를 되게 뭐 빗대서 뭐 이때 이렇게 해결하려고 해놓고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아량이 넓지 않아 뭐 이러지 않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네, 아유. 네, 제가 쓴 어떤 것들이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우리 모두 거길 향해서 가면 너무 좋은 것. 그럼 그 안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그런 미숙함이나 불완전함이 오히려 없는 존재였다면은 사실은 이런 말을 전달할 수도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야말로 뭐 그냥 지금도 그렇고 당연히 미숙하고 불완전한 점이 많고 뭐 망아지 같던 시절부터 뭐 다양한 뭐 지금도 누군가는 망아지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망아지다. 그렇죠. 생애 열어주기 위해서. 그렇죠. 생애 중에 또 돌아오기도 해요. 네. 돌아오다. 그러면서 또 나만의 망아지가 또 생기고 또 그렇죠. 내가 키우는 애들 망아지가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가 그런 것 같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이해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네.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듣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한번 아프면 큰돈이 들어가는 치아는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특히 양치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입속 세균과 남아있는 프라그까지 제거하려면 각을 사용은 필수인데요. 인공적인 민트향으로 입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릴 뿐 나중엔 더 강한 구취를 유발하는 기존의 가글들 때문에 가글 사용을 꺼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취의 원인부터 해결하는 테라브레스만의 노하우를 경험해보세요. 꾸준하게 매일 사용해줘야 하는 가글,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손으로 구매하는 가글이니까 더더욱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코올, 인공향료, 인공색소 등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분들을 전부 배제한 테라브레스는 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로 국내 런칭 1년 만에 200만 병이 팔리며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가글 부동의 1위 테라브레스. 국내 공식 총판 온누리 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단 한 병만 사도 무료 배송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테라브레스를 검색해보세요.
강원동 물주먹님께서 미니 광고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다솜아, 지금쯤 여수에서 휴가 잘 즐기고 있겠지?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오랜 시간 너의 친구로서 네 생일을 축하해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뮤지컬, 영화, 공연들 보면서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자. 남은 한 해도 특별하지만 평범하게, 평온하지만 치열하게 잘 보내길 바랄게.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수에서 휴가 중이신 다솜님, 생일 진심으로 저도 같이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거를 책에서 소재도 정하고 글 쓰시고 했을 때 제일 어려웠던 챕터 있어요? 이 중에? 저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비혼이기를 할 때 덕질 파트가 어려웠다고 여러 번 밝혔는데 예, 왜냐면 항상 덕후의 마음이라는 게 숨만 쉬어도 내가 미안하기 때문에 예, 김희진 선수에 대한 얘기를 쓰는 것도 미안하고 안 쓰기도 미안하고 분량이 적은가 싶어서 미안하다가 너무 많은가?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남기지? 이런 생각하면서 엄청 그런 게 많아서 있었는데 혹시 특별히 그런 챕터가 있었어요?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든가? 모든 사연에 대해서 많이 뭐 각자의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연에도 표현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사실 사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맞아, 할머니 얘기 나왔던 네. 아무래도 사별은 사실 우리가 삶에서의 다양한 걸 상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연인과 헤어짐이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누군가랑 멀어지는 거든 뭐 다양한 것들 아니면 뭐 사실 누군가는 태어나서 죽는 그 과정이 사실 상실, 이 과정이 하나의 상실이다. 그러니까 우린 계속 뭔가 상실해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그건 너무 중요한 테마이긴 하는데 사실 사별은 그냥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리얼 상실. 그래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 게다가 이렇게 이제 편지 형태로 서너 장 안으로 이걸 다루는 것이 그래서 많이 조심스럽고 이것을 이제 제가 답변을 작성할지 말지 많이 제일 고민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어떻게도 가벼울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말로 또 뭐 이게 감히 위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이런 글로 하는 게 라는 고민을 했는데 뭐 어제 책에도 언급했듯이 하지만 이것은 정말 살면서 어떤 리얼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상실을 물론이고 이렇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마음 플러스 그리고 이제 이걸 다루는 것 자체가 결국 이 사연자님한테 그러니까 제 답의 내용이 뭐 또 완벽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는 애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이제 그 사연을 제일 좀 어떻게 할지 작성을 할지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책을 읽을 때 그냥 깨끗하게 읽고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온 책이라도 깨끗하게 읽고 그 좋은 글이면 친구한테 이렇게 주거나 넘겨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신 상실 파트에 형광펜을 치느라고 이거는 내가 이 책은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지라고 아예 마음을 먹었던 부분인데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얼마 전에 임시보호를 오래 했던 강아지가 좋은 데로 이제 입양을 갔거든요. 근데 저 스스로 이 감정이 너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쨌든 나는 임보자의 입장이니까 나의 제일 목표는 얘를 좋은 데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고 그게 너무 훌륭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심지어 비혼세 청취자분이고 오히려 저는 이 아이를 매개로 또 새로운 너무 좋은 인연을 맺게 된 상태여서 모든 게 너무너무 만족스러운데도 내가 이 헤어진 감정이 어떻게 안 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두렵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뜻대로 됐고 나는 이 어디에도 불만이 없고 이런 상태인데 원래 있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조급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가 여기서 얘기를 해주셨던 게 완전히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예전 일상으로 똑같이 복귀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라진다.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를 좀 읽고 엄청 울컥했던 게 저는 그걸 누가 말해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랑 너가 살기 전의 상태, 살면서 어떠한 그리움도 없는 상태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를 누가 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때로 돌아갈 순 없지만 다른 형태의 좋은 삶이 또 이어진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제가 딱 형광펜 친 내용이 그거거든요. 괴로움을 이른 시일 안에 소화해야 한다는 부담을 너무 갖지 말라고 하신 부분이랑 다만 큰일을 겪은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숨 돌릴 틈을 좀 주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신 부분이 저는 약간 임보자의 미덕은 입양을 보내고 나면 그 애가 잘 됐으니까 난 더 이상 아쉬워하지 말아야지, 뭐 그리워하지 말아야지, 빨리 잘 지내야지라고 하는 게 미덕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그걸 자꾸 막 일부러 더 말하려고 하고 SNS에서도 엄청 괜찮은 척을 하고 내가 이거를 그리워하는 게 입양자분한테 자꾸 신뢰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이 애한테도 너무 신뢰라고 생각한다거나 미성숙한 행동, 미성숙한 생각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 나아져야 된다는 막 조급함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읽고 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랑 진짜 뭐 이걸 무게를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 완전 다른 차원의 경험인데도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약간 눈물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네. 지금도 얘기하면서 약간 울컥한데 이걸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되게 오래 고민하던 걸 딱 짚어줄 때 이게 진짜 너무 되게 많은 그 트이는 기분을 주는구나 생각해서 그 다음 그 문장도 형광펜을 쳐놓은 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상 견딜만해지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바로 못 찍을까봐 이거를 이렇게 찍어놨거든요, 핸드폰으로. 네, 그래서 꼭 이거는 어떤 상실이 아니더라도 권위 있는 어떤 전문가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얘기를 친구가 하는 거랑 또 어쨌든 우리가 이런 권위에 기대고 싶은 순간들이 삶에서 찾아오니까 그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사실 네.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제 네. 그 반려동물이 대부분은 뭐 사람보다 빨리 더 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또 키우기를 걱정하시는 네. 이제 못 키우는 분들도 사실 많이 여기 있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인보만 3,000번 할 거야. 3,000번째를 향해. 네, 3,000번째를 해야 지금. 네. 그래서 네, 다양한 뭐 이제 죽음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이제 인보하다 떠나보내는 거든 사실 반려동물과 관련한 상실이나 이제 이런 이슈도 요즘에 아까 뭐 덕질이나 뭐 가족 이슈뿐만이 네.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이 중요한 네. 그리고 네 아마도 뭐 비은세님 주변에는 그렇게 인보하는 동물을 떠나보낸 거에 대한 슬픔을 그래도 좀 그 무게를 이해해줄 분들이 그래도 있을 텐데 네. 사실 또 아직 반려동물은 또 더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그 주변에서 그 가치를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 떠나보낸 것의 가치를 예를 들어서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 특히 이제 회사 그러니까 네. 어려운 예를 들면은 뭐 이제는 내 반려동물을 떠나보냈는데 그걸 애도할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네. 뭐 그랬을 때는 이제 다들 그런 걸 좀 참작하고 이해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물론 요즘엔 많이 좀 세상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슬픔은 너무 어마어마한데 네. 주변에서는 그만큼까지의 그 이해도에 있어서 좀 갭이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또 괴로움들은 충분한 애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되기가 그럴 때는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반려동물에 대한 상실과 사실은 네. 이제 그 사연에서의 상실 이슈에서 겹치는 부분은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권위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지 네. 그것도 저도 이제 동의하면서 이제 왜냐하면은 제가 근데 거기에 쓴 표현들이 이게 어떤 좀 보통 정신과 관련한 글은 그냥 학문적인 내용을 썼는데도 낭만적인 것처럼 들리거든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네. 시간이 지나면 견딜만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는 사실은 감정적으로 자극이 되면서 그런 낭만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근데 이것은 또 엄연한 학문적인 사실이기도 하다는 점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어떤 저의 생각으로 사실 쓴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사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네. 학문적으로도 그것은 그때와 지금 어떤 그런 상실 같은 트라우마를 겪고 난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말 어떤 학문적인 사실 네. 그리고 내는 그렇게 그 애도의 시기를 너무 파괴적으로만 보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껏 그리워해도 되고 좀 조금은 파괴돼도 되는데 너무 영구적으로만 파괴되지 네. 않는다면은 그것을 견딜만해지는 이제 힐링되는 시간이 온다라는 네. 어떤 그 문장들이 사실은 이제 감정적으로 와닿기도 하는 말이면서 네. 사실은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권위라기보다 학문적인 권위가 네. 있는 표현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느낌 전달받으신 느낌이 저도 어떤 의미인지 네. 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비욘세 쭉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번 주인가 한번 어떤 분이 사연을 주셔가지고 반려동물 무지개 다리 건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했고 혹은 왜 극복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듣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사연을 받아서 해야겠다. 왜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10명이 있어도 그런 반려동물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거를 겪은 친구들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으니까 다른 웬만한 일들은 뭐 우리가 연애 콘텐츠에서 뭐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와요 막 이런 거는 워낙에 많은 샘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서 팁을 얻는 것도 좀 약간 어리석은 일이면서도 근데 이게 약간 다들 이런 심리적인 어떤 소용돌이를 겪는구나. 똑같은 포인트에서 빡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뭐 헤어지든 아니면 안 헤어지고 견디고 지내든 이런 샘플들이 있는데 이제 반려동물 얘기가 없으니까 그 사연을 모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월 정도에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되게 하고 있고 이런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저는 그 권위에 기댄 것이 그 어떤 상실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무기력 이야기를 하실 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한심한 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엉망진창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본으로 놓아보세요. 매일 엉망진창으로 배달 음식을 사 먹는 나를 너무 매일매일 엉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이것이 기본이다. 이게 디폴트. 이것이 디폴트. 그 권위에 또 기대서 그렇지. 사실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 조금만 자세하게 해주세요. 네, 그 첫 번째 사연자님의 그런 내가 매일매일 뭐 음식 시켜 먹고 후회하고 막 늦게까지 그냥 멍 때리면서 뭐 넷플릭스만 보다가 잠들고 이런 어떤 생활에서 뭐 이게 제가 제 책의 전반적인 기조이기도 하는데 뭔가 극복 도전 이러면은 이제 그게 보통 금방 못 갈 때가 많아요. 이제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이제 이분이 이미 내가 지금 뭔가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에서 돌고 도는 어떤 좀 무기력감에 침잠해 있다는 느낌을 스스로가 강하게 이제 거기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래서 이걸 나는 극복해야 돼. 근데 나는 못할 거야라는 이제 그거 반복되는 거에서 시야를 넓히는 것이 이제 급선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하지만 그게 디폴트라는 것은 제가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그냥 듣기 좋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당신이 저에게 사연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면은 이것은 그냥 앞으로 이후에도 계속 더 반복됐을 그러니까 사연 안 보내셨으면 그냥 계속 이어졌을 그 상황인 거다. 그럼 거기에서 오히려 이걸 내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거는 굉장한 사실 엄청난 플러스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사실 거기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시동이 좀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힘을 낼 수가 있고 그럼 다시 해서 디폴트로 돌아와도 그럼 나는 그냥 다시 디폴트인 거고 그래서 뭔가를 하면 좋은 거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떤 변화의 출발점이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래서 제 책에서 어떤 분들이 감상을 표현하실 때 뭐 따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사실 철저한 팩트 그러니까 그 디폴트라고 생각하세요가 선생님이 나한테 난 지금 엉망진창으로 내가 매일 무기력하게 있지만 이게 그냥 디폴트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물론 왜 이걸 따뜻하다고 느끼셨는지 많은 분들이 그거가 공감은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따뜻한 위로야. 그런데 이제 그게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약간 이런 정말 그런 의미로 저도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굉장히 온정적으로 쓰셨다. 답장을 굉장히 온정적으로 쓰셨다는 생각을 했다. 늘 이 이메일을 썼다는 것 자체를 항상 칭찬해 주시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지고 극복에 대한 그게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그렇고 저는 이 내용 쓰신 분 중에서 원희 씨라는 과명으로 보내신 분의 편지에서 자기가 굉장히 꼬여있다. 꼬여있는 나를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도
꼬임은 원희 씨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절박하게 붙들어야 했던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최대한 따뜻한 어조로 말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아를 지키기 위해 과거에는 반드시 필요했던 방식일지 모르지만 이제는 꼭 그 방식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아주 천천히 자신을 설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걸 보면서 꼬인 걸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분이 있다니 굉장히 온정적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온정적이라는 것에서 저도 동의하면서도 네. 근데 제가 우려되는 거는 저희가 많은 또 자기 성찰하는 많은 이제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온정적인 것에 대해서 또 거리두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따뜻한 것을 좋아하시기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진짜 정답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아까 뭐 제가 농담으로 표현한 뭐 이제는 그냥 선생님 나 위로하려고 하는 말 아닐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나 그냥 직접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없는 말이라고도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실용적이지 못하거나 네. 뭐 그냥 하는 말 아닐까? 뭐 내가 너무 상처받을까 봐. 근데 저는 이제 그 지점에서 전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마치 좀 오히려 가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그 꼬여 있다고 느끼는 그 부분은 어느 순간에는 내 생존을 위한 너무 절박하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했던 나의 방패였고 그런데 그랬던 게 정말로 맞기 때문에 이제 드리게 되는 말씀이면서 근데 그것이 그래서 그 메시지가 왜 온정적이라고 느껴지셨는지도 이해가 너무 가면서 한편으로는 이것이 온정적이지. 근데 진짠데. 억울한 마음이.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어떤 알맹이 없는 토닥임. 네. 그러니까 물론 토닥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이제 근거 없는 토닥임이 아닌데 이게 진짠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 참 좋은데 이걸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에세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영혼의 힐링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훌륭한 에세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시 이래서 어떤 그 전문의라는 것이 같은 말을 해도 권위라는 것이 이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상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제 경험을 얘기하다가 저도 약간 중간에 한번 울컥했는데 이럴 일인가. 이렇게 울컥하고 이렇게 뭔가 상담실에 발가벗겨진 느낌을 상담실에 발가벗겨졌다는 표현이 굉장히 불경하네요. 상담실 앞에서 뭔가 발가벗고 선 사람의 기분으로 상담실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스튜디오와 그리고 이걸 읽을 때도 받았어서 이거를 다른 분들도 경험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실제로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맞은편에 뵙고 있는데 지금 상상 속에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농담.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비슷한 경험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실 거라는 느낌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내담자나 환자가 와서 답변을 할 때랑 편지로 이렇게 해서 쓸 때랑 좀 다른가요? 이야기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얘기하는 톤 같은 게 좀 다르다고 느끼세요? 겹치는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한 답변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저는 일회성의 편지를 받고 그냥 그 일회성에 이제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일회성의 답변을 드리면서 거기에서 뭔가 또 완결되어 있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사실 글을 쓰게 된 그리고 아마 읽으시면서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그 밀도가 좀 너무 좀 꽉꽉 담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표현된 감은 있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의 각각의 그 파편들 하나하나는 실제로 이제는 면담을 할 때 나오게 되는 내용들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실제로는 워낙 그 개인을 더 밀접하게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오해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서로 이제 라뽀라고 해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쌓인 상태에서는 이 얘기가 어떤 나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서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 좀 더 그냥 더 이렇게 저도 편하게 좀 더 쏟아낼 수 있고 더 이제 좀 더 날것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편지 형태는
이제 익명으로 일회성에 연락이 오고 저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라뽀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정제된 형태로 표현하는 그런 점들 네. 그런 차이들이 있고 또 그 개인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무궁무진하게 발견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거를 다루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네. 그런 뭐 공통점이랑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거 책을 읽고 그 작가님한테 상담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일을 지금은 쉬고 있고 아마 일단은 올해는 쉬고 일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긴 하는데 그건 지금 사실 좀 정해진 바가 없어서 네, 여러분 당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안 된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사실 물론 이제는 이거 책을 읽고 저를 떠올려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 저도 이제 감사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이게 꼭 저라는 어떤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것이 좋은 상담자를 찾고 좋은 병원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사실 정신과도 예약제로 어느 정도의 좀 충분한 상담을 하는 정신과 병원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네. 이제 예전에는 더 좀 많은 수의 환자분들을 빨리 보기 위해서 좀 짧은 진료를 하는 곳들이 많았다면은 네. 이제 그것도 그거대로 또 이유는 있는데 네. 물론 또 여전히 그런 식으로 진료하는 곳들도 있고 그것도 어떤 중요한 이제 진료적인 의미가 있긴 하는데 네. 더 뭐 한 최소한 15분, 20분 정도의 그 이상의 이제 면담 혹은 그 이상의 시간으로 면담을 하면서 할 수 있고 예약제로 더 이제 내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정신과 병원, 정신과 의원들도 사실 되게 정말 많이 이제 네. 생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럼 혹시 그런 팁 있을까요? 이걸 읽고 나는 용기를 내서 정신과에 가보겠어. 근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변에 다니고 있는 친구도 없고 이럴 때 물론 이렇게 해서 찾으면 무조건 잘 맞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좁힐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비욘세님 말씀하신 전략이 사실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가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다 똑같은 전문성과 자격을 갖추고는 있지만 사실 그 각자가 갖고 있는 좀 세부적인 네. 더 잘 좀 보시는 분야라던가 아니면은 그 경험치에 있어서는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나 같은 직업군을 좀 많이 보는 병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상암 쪽에서 있으면서 방송국이 주변에 있고 해서 네네. 이런 류의 직업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 선생님을 찾아가거나 네. 그런 것 아니면 저는 이제 이전에는 광화문에서 진료를 했었는데 네. 광화문은 주로 이제 많은 직장인들이라거나 이제 그쪽에 사무실이나 네.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많이 또 뵙고 하거든요. 네. 그럼 아무래도 그럼 나는 이제 그런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또 완전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좀 사무실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중에 각자 스타일에 맞게 그 병원이 예약제인지 몇 분 어느 정도 간격으로 진료를 하는지를 대략적으로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문의를 해서 파악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스타일로 나는 지금부터 뭔가를 막 내밀한 상담보다는 일단은 맞는 약을 내 신체적인 어떤 뭐 잠을 못 자는 거라던가 기분이나 다양한 불안에 대한 약을 빨리 찾고 이제는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원할 때 언제든지 그냥 가서 딱 진료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길 원한다라고 네. 하면은 오히려 이제 당일 접수를 해서 조금 짧게 보더라도 맞는 약을 더 찾고 이제 그런 거에 중점을 두는 병원을 선택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는 원할 때 아무 때나 바로 나 오늘 당장 가야겠어 할 때 예약제인 병원은 사실 그럴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 대신 예약제인 만큼 이제 그 내담자를 위한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고 네. 더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좀 내밀한 이야기들을 면담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스타일에 맞게 그 병원의 시스템 예약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병원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네. 보는 거랑 그리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남자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 했을 때 뭐 남자 선생님이라고 해서 꼭 어떤 그런 감성이 무조건 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냥 사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냥 사실 자기 마음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여자 선생님만 너무 찾는 게 좀 뭔가 잘못된 건가?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잘못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내가 편한 나이대 뭐
그냥 내가 편한 성별 이거는 이제 사실 그냥도 시작해도 힘든 상황에서 내가 맞아요. 조금이라도 더 익숙한 요소인 이제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네.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는 한 그런 몇 가지 것들이 지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요새는 그래도 정신과나 심리센터 후기들 같은 것들이 좀 모여져 있는 네. 뭐 블로그라던가 그런 좀 심리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이 네. 이렇게 해서 다 좀 자료 모아진 곳들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절대적으로 물론 100% 물론 그거대로 따르고 믿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네. 이제 그런 후기들도 좀 보면서 좀 가늠을 해보는 게 어떨까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네, 좀 팁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걸 여쭤본 게 책을 읽으면 분명히 용기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실행에 옮겨보자는 마음이 들게 할 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특히 이제 표지에 그 무릎에 고양이가 있는 이런 표지 그림 이런 걸 보면서 네. 예, 뭔가 여러모로 좀 정신과를 굉장히 따뜻하게 보여주려고 한 이런 흔적들이 보여가지고 근데 이 표지는 누구 아이디어인지 표지 몇 가지 안이 왔었는데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일러스트가 들어갈 거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언니단 첫 번째 책에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 혹시 표지를 보셨는지 네, 모르겠지만 봤어요. 너무 이게 그 주황색이 되게 저도 네.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추상적인 표지였잖아요. 네. 어떤 뭐 형체가 없고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당연히 그냥 암묵적으로 형체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막상 표지가 왔는데 대단히 형체가 있는 형태의 표지가 여성 와서. 두 명이 그 소파를 두고 마주 앉아 있고 옆에 스탠드가 있고 무릎에 그 고양이 치즈냥이가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그래서 대단히 구체적인 표지가 와서 네. 점점 정이 들면서 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모리님의 일러스트에 이제 신나라 디자이너님께서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네, 사진도 찍어주시고 네. 디자인도 해주시고. 아 맞아, 진짜 특이한 게 사진 디자인 신나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그 라디오 DJ님 사진처럼 네. 너무 멋지게 찍어주셔가지고 이날에 대해서 얘기를 묻지 않으셨지만 좀 해드리자면은 이날이 그 왜 강남의 대홍수 그러니까 비가 엄청나게 정말 폭우가 쏟아진 날 그렇게 최근이에요? 네, 다음 날이었나? 그래서 그날도 역시나 비가 엄청 왔었어요. 네. 바람이 엄청 불고 그래서 이제 진짜 막 머리가 다 막 휘날리면서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진 찍기 되게 열악한 조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하소연을 하고 싶었고 근데 그랬는데 그때 이 신나라 작가님이 저를 아무래도 저도 뭐 사진 찍거나 어디 나서는 게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어색했는데 네. 정말 약간 거의 뭐 돌잔치 사진 찍는 것처럼 거의 약간 그런 왜 되게 앞에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네. 저절로 웃음이 나오게 해주는 네. 너무 뭐 편하게 해주셔서 마지막에는 점점 좀 자연스러운 사진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진이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와가지고 네. 또 정면을 안 보고 찍으신 것도 오히려 더 되게 멋지게 나온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은 이 내용 자체도 좋지만 여기 이제 참고 문헌 같은 것들도 한 번씩 그 이런 거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그 개간홀로를 중심으로 본 어떤 비연의 담론에 대한 논문도 참고 문헌으로 들어 있어서 비욘세 자주 나오시는 개간홀로 이진동 편집장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BTS 아미에서 페미니스트 팬으로 3세대 K-팝 아이돌 팬의 페미니즘 실천과 한계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고 이랬어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딱 85년생이고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제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고 60대 분까지 이제 이메일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동시대의 팟캐스트를 소비하는 분들이 공감할 만한 재밌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문헌은 뭐 실제로 제가 이제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 것을 참고문헌으로 넣은 것도 있는데 네. 사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한글 문헌은 네. 저도 내심 이거는 사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직접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약간 담아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읽어보실 수 있는 것,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은 좀 네. 읽어보시면은 특히 그 덕질과 페미니즘 그 네. 주제 세 개는 다 제가 아마 한글 논문 했던 것 같은데 네. 재밌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국 아이돌 팬의 문화실천 기록 이런 것들도 나와 있어서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편지 마무리할 때 쓰신 글이 진짜 저는
작가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도 굉장히 온정적이고 너무 따뜻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까 아니다. 이것은 진짜 실천적인 거다. 냉정한 사실이다. 냉정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1번 미우나 고우나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2번 나와 타인의 감정 모두 일단은 가져도 되는 감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보다는 일종의 현상으로 여겼으면 한다는 것. 3번 나 자신과 친밀해지는 것이 타인과 친밀해지는 첫걸음이라는 것. 4. 어떤 대상과 멀어지는 일은 버려지는 일도 버리는 일도 결코 아니라는 것. 5. 각자가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로 있을수록 서로 더 잘 연결되고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 이 말이 너무 이건 냉장고에 붙여놔야 돼. 아이고, 아유 영광입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히 스마트폰, SNS 얘기할 때 정말 중독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저를 처음에 트위터로 아셨던 것처럼 중독자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손이 갈 것 같으면 스트레칭을 일단 해보는 등의 어떤 자잘한 다른 시도를 해보자라든가 이미 손에 들기 시작했다면 어떤 앱을 보자라는 거를 좀 정해놓으면 좋다 이런 것들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놓지 않으면 네. 그 어버버하는 사이에 네. 진짜 원래 습관대로 가버릴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자기 자신과의 두뇌 싸움을 네. 난 분명히 이렇게 할 거야. 네. 분명히 스마트폰으로 손이 뻗겠지. 그러면 그런 걸 내가 지금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네. 네. 저와 제 모든 친구들이 그런 정신건강에 꽂혀있는 시기거든요. 다들 병원을 한 번씩 바꾸고 뭐 상담도 받고 그리고 저는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제일 큰 일이 집을 똑바로 못 치우고 무기력이 심하고 집안에서 무기력이 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 스트레스를 되게 오래 받다가 제가 드디어 녹음일을 기준으로 바로 내일 정리 컨설턴트 3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거액을 받고 저희 집을 뒤집으십니다. 그래서 와.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을 서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쌓아놓은 다음에 눈으로 보고 얼마나 그동안 버리지 못한 게 많은지 눈으로 보고 가구 전체를 그분들의 어떤 그 제안에 따라서 재배치하는 작업을 드디어 내일 하거든요. 네, 제가 네. 아직 경험 안 하신 거겠지만 왠지 내일도 발가벗겨지신 기분이 드시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기대가 동시에 들면서. 그래서 지금 제일 큰 그 과제가 일단 집에 있는 섹스토이들을 잘 숨겨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이거 하나는 내가 그냥 자루 하나에 해가지고 어디 차에 놔두던지. 네. 그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네. 항상 이럴 때 늘 조심스러운 게 왜 우리가 따로 잘 두려고 잘 뒀다가 너무 잘 둬서 너무 잘 둔 나머지 더 티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 알아서 물론 너무 잘 둬서 또 제가 찾지 못한 아이템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집에 부모님이 온다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해주시는 청소 전문가님이 오실 때 항상 한 번씩 이제 숨겨놓고 이랬던 적이 있어서 이제 그런 좀 과제가 있는데 노하우가 다 있으시. 그래서 내일이 진짜 몇 년 동안 미뤄뒀던 그 빅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좀 정서적인 아등바등 기간에 있는 때라서 이럴 때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이 너무 반갑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좀 진짜 즐겁게 읽었는데 영광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으로 엮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얘기는 꼭 동시대를 사는 어쨌든 제목이 언니의 상담실이니까 뭐 나의 언니여도 좋고 어쨌든 동시대를 사는 여성들한테 이런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는 걸 저자로서 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얘기 하고 싶으세요? 제일 좀 많이 들고 싶었던 얘기가 책에 많이 이제 물론 있어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책을 보시면 그렇죠. 네, 농담이고요. 이 에피소드의 포인트죠.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클리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꺼진 클리셰도 다시 보자랑 반대로 클리셰에 대해서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꺼진 클리셰도 다시 보자라는 거는 그게 대표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왔던 이제는 뭐 정신과류의 심리서를 볼 때 느끼는 사람들이 힐링에 대해서 힐링이 된다고 느끼고 따뜻하다고 느끼면서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되게 클리셰화 돼버린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저의 책에 있는 많은 메시지들도 누군가에게 따뜻하고 도움이 됐다면 너무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혹자는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뻔한 얘기지 뭐 라던가 너 자기 자신을 존중하세요 라고 할 때 이거가 이미 너무 많이 들린 나머지 하나의 클리셰화가 돼서
이미 그 안에가 텅 비어버려 있는 채로 그 각자의 마음 안에 남아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네.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닌데 이거는 그냥 진짜 이게 사실이라서 그런 건데 약간 너무 실용적인 네. 얘기인데. 네. 이거 너무 대단히 실용적인 얘기인데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어떤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돼. 뭐 그냥 심리서든 뭐 상담이든 그래봤자 그냥 대충 뭐 이제 그냥 의미 없는 위로나 힐링이랑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한 또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떤 마음인지는 물론 모르는 건 아닌데 근데 그럴 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네. 그 꺼진 클리셰를 다시 한번 네. 정말 잘 살펴보자. 이것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네. 나는 나를 사랑해야지를 이렇게 시니컬하게 아유 뭐 다 그냥 좋은 말 다 그렇지라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거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거를 네. 다시 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근데 그리고 또 반대로 네. 어떤 클리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당연히 그렇게 주입된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로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게 예를 들면은 뭐 화목한 가족? 가족은 화목해야지 뭐 이런 거에서 근데 물론 어떤 누군가는 이제 그걸 물론 이성적으로는 많이 그게 옳지 않다는 그게 꼭 그 명제가 옳지 않다는 걸 알고 비판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각자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그 클리셰에 여전히 지배당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가족의 어떤 뭐 평화를 그러니까 그래도 가족끼리인데 내가 이래도 되나라던가. 근데 이제 그럴 때 그러면 화목한 가족이란 뭐지? 가족은 왜 화목해야 되지? 누굴 위한 화목이지? 라는 네. 것에서 그런 어떤 실체를 사실 그거는 스스로가 반드시 저는 파헤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어떤 클리셰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 그냥 나한테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넘겨버렸던 거는 사실 네. 오히려 새삼스럽게 가져와서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반대로 나도 모르게 뭔가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런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텅 빈 것인데 근데 그럼 그것은 다시 꺼내서 내가 여기에 투명한 망에 지배당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고 받는 이제 좀 두 가지 시선으로 어떤 우리가 흔한 말들을 네. 관용적 표현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이미 너무 많은 책들은 이미 있고 네. 이미 많은 말들은 이미 다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이제는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 걸 만들고 네. 튕겨낼 걸 튕겨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긴 바람을 저는 네. 지금 너무 공감됐던 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집안 물건을 다 뒤집어 엎고 이렇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정리를 잘 하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매번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38인데 38년 동안 얘기하셨어요. 집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정신이 정리가 되겠냐. 집이 정리가 안 됐는데. 근데 그 얘기를 그 클리셰를 엄마들이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하고 굴복하는데 38년이 걸렸어요. 내일 이제 그 대단한 일이.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이제 꼭 모든 어머니들의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닌데 네. 대체로 어머니의 말이 잔소리로 코딩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뭔가 그것에 대해서 뭐 일부러 내가 청개구리가 돼야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도 네. 그 말에 대해서 뭔가 뭐 진부해. 그러니까 혹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로 카테고리화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에서의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네. 것이기도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되게 대표적인 네. 이게 클리셰를 다시 보자. 꺼진 클리셰를 다시 보자. 그래서 그거를 항상 엄마는 너무 정리를 잘 하시니까 아니 근데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내왔다가 저도 이제 정신과도 다니고 상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막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집이 정신없는 것을 그냥 나의 어떤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고 얼마나 루틴의 지배를 많이 받는가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창문이 있는 작업실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을 열심히 알아보고 이러다가 그냥 문득 거실을 보는데 내가 생각했던 작업실 그림이 우리 집 거실에 있는 거예요. 파랑새는 집에 있었니. 그래서 역시 정신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디를 임대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집에서 일을 하고 뭔가 주소 등록이 필요해서 공개되는 게 걱정이면 거기는 그냥 다른 데를 찾아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동시에 아까 화목한 가정 얘기를 하셨던 것도 저희 정신과 선생님을 정말 잘
골랐다. 골랐다는 표현이 너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선생님이 그 점을 매일 짚었어요. 제가 뭐 무기력과 뭐 우울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자꾸 가족 얘기를 하셔서 저는 걸어서 현장 속으로라는 가족여행 에세이도 썼고 지금도 가족들끼리 항상 여기저기 같이 다니고 제가 배구장 갈 때도 엄마 아빠랑 같이 가기도 하고 근데 이런 집이라서 아 저희 집은 화목해요 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 그거를 물고 늘어주시는 거예요. 화목하다 왜 화목하다고 생각하냐 누굴 기준으로 화목하냐 정말 중요하다고 어떤 걸 생각합니다. 기준으로 화목하다라는 표현을 쓰셨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너무 그거를 습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 굉장히 많은 게 덮여 있어서 아 우리 집이 그렇게 내가 믿어왔던 것처럼 실제로 화목한 집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해하고 나서부터 저랑 저희 엄마 아빠 관계가 엄청 건강해졌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상처에 대해서도 저번 달에 같이 여행할 때 처음으로 얘기했고 뭐 어릴 때 기억하는 이제 뭐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었을 때 봤던 천장의 풍경이나 무늬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철학이나 이런 거에 어떤 그런 영향을 줬는지 왜 내가 가족 행사에서 제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막 분개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줘서 뭔가 앞에 얘기를 하실 때는 저희 집 거실 풍경이 스쳐 지나가면서 뒤에 얘기할 때는 정신과 선생님이 오버랩 되면서 화목이요? 화목이란 무엇인가? 좋은 선생님 잘 만났다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넘기지 않고 네. 이렇게 딱 캐치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살살살살 잘 파고들면서 발견을 해낸 그것이 이제는 사실 서로의 역량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비욘세님과 잘 맞으면서 발견하게 된.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보기가 어려운 게 이미 화목하다고 믿고 있고 그럼 내가 엄마 아빠한테서 받은 상처나 이런 거를 되뇌이거나 수면 위로 떠올리는 것이 내가 우리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에서 뭔가 그걸 위배하는 건 아닐까. 균열을 내는 건 아닌가. 하니까 하는 어떤 많은 두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이 건드려질 때 예를 들어서 되게 많은 저항감이 당연히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물음표를 던졌을 때 물론 누군가는 그걸 물음표를 받아서 그렇네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되기도 하지만 어떤 뭔가 두려움 때문에 그런 방어막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같이 잘 들어가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서 잘 발견해내는 게 사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작업을 잘 하신 거 계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듣고 계시면 들으실 일 못한 없겠지만 마음. 감사합니다. 저 맨날 화목하다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항상 뭐 저희는 가족여행도 가고요. 그러니까 그럼 가족여행을 가는 가정은 화목한 것인가요? 막 이제 중요하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걸 제가 스스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가족은 화목한 집이라는 얘기를 그 텍스트를 정말 많이 들어왔던 집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과연 이 개개인이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그만큼 질문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뭐 각자한테 지금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가족들끼리 이번에 하게 됐거든요. 아빠랑도 뭐 이런 얘기 엄마랑도 얘기하고 하면서 뭐 아빠한테 굳이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도 없지만 굳이 내가 아빠를 용서해야 된다는 의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당사자한테 터놓고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용기 내서 얘기를 했는데 모든 가족이 그렇듯이 엄마 아빠는 그래 이러고 끝나서 또 나만 나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발 병원을 가시라. 제발 상담을 가서 지금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시도의 실체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화목한 가정이라는 거를 이 화목한 가정이라는 단어에 종속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실패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게 된 게 너무 좋았어서 네, 듣는 분들도 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부모님의 반응이 제가 느낄 때는 다양한 반응의 스펙트럼에서 물론 아주 만족스러운 반응은 아니고 이제 아주 최악의 반응은 아닌 이제 그런 왜 그때 왜 더 역정을 내시면서 아주 막 모든 걸 많이 막 모든 걸 부정당하신 것처럼 반응하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는 얘기만 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그러셨구나. 이런 거는 뭐 나도 잘못을 많이 한 것 같고 뭐 그리고 특히 요즘에 모든 그 2022년에 한 5, 60대 부모님 세대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쪽이를 보시면서 매일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 그러세요? 앉아서 저런 걸 알았으면 뭐 몰랐으면 얘기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말하시는 건 좋지만은 정신을 차리면 또 그런 엄마를 달래고 있는 나 이건 또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제 친구들도 공통적으로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엄마가 너한테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피해 입은 아동이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커서 또 엄마를 달래고 있는 어떤 모습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도 뭔가 아 그래 뭐 너가 정말 그랬겠구나 그렇구나라고 하고 아 그 다음이 없어가지고 약간 마음이 불편한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다가 꼬리를 물고 저희가 이렇게 네. 여기에 왔고 뭐 물론 저한테 그걸 여쭤보신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막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물어보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많이 부딪히게 되거든요. 네. 가족 간에 있었던 어떤 오래된 갈등에 대해서 수면 위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내 상처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에 대한 내 반응 이거가 이제 되게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그냥 미안하다라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아니면 오히려 더 막 어떻게 네가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 있냐부터 아니면은 뭐 서로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뭐 화해에 이르는 뭐 다양한 결말들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꺼낼 때 정말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혹은 심지어 내가 이렇게 미안해라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는데 스러운 반응이나 이런 반응들이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마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컨트롤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내가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엄마나 아빠가 너무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내가 한 의도는 또 이해를 하고 하는 이제 우리가 물론 소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마음껏 소망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반응이 아닐 확률이 보통 사실 정말 높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태 서로 간의 갈등이 다들 있어왔던 거고 근데 이제 그랬을 때 뒤에 나도 모르게 결국 엄마를 어느새 달래주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이제 이렇게 될 때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흘러가도 된다. 그러니까 또 막 절대 달래 이럴 때 뭐 이걸 또 절대 달래주지 뭐 이런 맞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반대로 또 너무 이제 그 엄마의 그 미안해하는 마음마저 내가 허겁지겁 없애려고 하지는 또 않았으면 하는 이제는 그런 이거를 그냥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어떤 반복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이 주문 역시 어떤 또 의무로 느끼시진 않았으면 하지만 어쨌든 이 다양한 반응까지 내가 내 영역이나 내가 컨트롤하려는 건 아니다. 그걸 나는 이런 반응이구나를 그냥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막 부담 갖고 그 마음을 다 없애려고 그 죄책감 느끼시는 걸 다 없애드리려고 하지도 말고 근데 그렇다고 너무 뭐 그냥 무조건 뭐 팔짱 끼듯이 그냥 뭐 그 감정은 알아서 처리하셔라 이 두 가지가 아닌 그 사이에 다양한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갈등에 대해서 수면 위로 떠올리고 난 이후에 사후 처리 관련해서 그냥 그 말씀 그냥 좀 꼭 드리고 싶었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너무 개이득인 기분이 들고 방송에 모셔서 지금 제가 10원 한 장 지금 상담료를 드리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너무 내가 개인적인 걸 이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자기 검열의 마음이 들겠지만 안 그러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정독한 에피소드 정청? 그 자세히 들은 에피소드 말고 다른 그때 나온 거였나? 그래서 왜 이겨내야지라는 이겨내야지 이걸 자꾸 검열하는 이런 마음을 이겨내야겠다. 왜냐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또 생각하실 수 있거든. 저게 일일이 뭐 이것도 신경 쓰고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고 그러는 분한테는 또 제가 이걸 이겨내는 것이 또 용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표현이 막 의무랑 좀 다른 느낌으로 힘이 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겨내야지. 쪽팔림? 뭐 아니면 다양한 막 자괴감? 이겨내야지. 심지어 저희는 이겨내야지 하는 게 이겨낼 기력이 없으면 이겨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야지. 누워 있어야 된다. 너무 모든 걸 이겨내야 된다는 어떤 한국인의 그런 마음을 이겨내야 된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자꾸 그 대본이 아무리 없는 방송이지만 너무 모셔놓고 좀 진을 빼고 얘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정신을 차리니까 지금 2시간이 된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아니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정말.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제가 이 출판사와의 인연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그러나
다른 테마로도 반드시 다시 모시겠다. 아우,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반유아 작가님이 쓰신 언니의 상담실을 빌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네. 열심히 하는 시간이었고 또 이제 편집은 곽주연 편집자님이 해주셨고 창비에서 나온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편집자님 정말 많이 애써주시고 네. 너무 즐거운 작업이 될 수 있게 네. 해주셔서 이 기회를 빌어 네. 사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편집자님들 정말 화이팅이고 존경합니다. 그 수많은 멋있는 케이스들 중에서 어떤 것을 또 고르고 또 어떻게 압축할지를 같이 많이 고민을 해주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친구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에게는 어떤 그거를 잘 이야기하고 위로해줄 용기가 없을 때 저는 책이 진짜 큰 역할을 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뭐 무기력한 친구, 가족과의 갈등이 있는 친구, 친구 무슨 뭐 덕질, 애인 그리고 비혼으로 사는 삶 자체에 고민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출연하신 소감은 꼭 듣고 싶어요. 또 네. 처음 팟캐스트 나오셨다고 해가지고 네. 어떠셨는지. 처음 팟캐스트라서 아까 이제 출발하기 전에는 막 주변 사람들한테 떨린다고도 얘기하고 네. 그랬는데 지금 어느새 네. 지금 그냥 그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냥 너무 막 2시간이 갔는 줄도 모르게 네. 그냥 너무 재미있는 수다를 떤 기분이어가지고 네. 이렇게 그냥 편안한 분위기를 네. 만들어주시고 그냥 같이 저와 재밌게 대화해 주셔서 네. 너무 뭐 저도 즐겁고 네. 영광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혹시 영업하고 싶으신 거 네. 영업하고 싶은 거 있으면 영업해도 된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 하나 말씀드렸거든요. 저희 대본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지만 홍보하고 싶은 거, 뭐 본인 병원 뭐 이런 네. 뭐든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적이 없어서 병원 홍보를 하지는 못하지만 소녀시대의 포에버 원 아 저는 개인적으로 걸그룹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아니 정말 장수하는 걸그룹이 많아졌으면 네. 합니다. 이게 뭐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포에버 원을 듣고 막 그 무대에서 왜 이렇게 네. 그 멤버가 효연 씨 우는 그 짤 엄청 돌려보면서 또 같이 울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막 1번으로 덕질하거나 막 그런 대상인 것을 떠나서 네. 그냥 걸그룹의 장수를 어떤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걸 기원하는 의미로 네. 그 노래가 너무 신나고 좋거든요. 맞아. 그거랑 영업해도 된대. 그랬더니 지인이 네. 익명의 지인이 저에게 네. 근데 저는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전달만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우주소녀 재계약 꼭 하게 해달라. 근데 스타신 관계자분들 지금 듣고 계시면 지금 퀸즈 소녀가 네. 킹덤에서도 우승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막 네. 스타쉽 그리고 뭐 어떤 김某某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 거친 단어도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근데 내가 그것까지는 다 전달을 어렵고 근데 모든 팬들은 어떤 그런 억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왜냐면 사랑이 많다 보면은 또 그럼요. 당연히 섭섭한 게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내가 그래 그 구체적인 날것의 표현까지 다 전달을 하긴 어렵겠지만 네. 내가 그 우주소녀 내년 네. 재계약 그거는 내가 꼭 얘기하고 오겠다. 네. 그래서 우주소녀 내년에 재계약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재계약이 또 멤버들한테 부담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흔쾌히 오케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약속해 주셔가지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그것이 그 멤버들이 행복하고 그러니까요. 기쁘게 오케이 할 수 있는 조건의 재계약 모두가 행복한 재계약 그냥 재계약만을 한다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 그런 이게 것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소원을 좀 구체적으로 빌어야 되는 그러니까 잘 어중간하게 빌면 계약금 10원의 재계약 이런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네요. 아주 중요한 점을 아주 짚어주셔서 중요한 점입니다. 네, 영업까지 이제 했으니 네. 네, 아니, 얼마 전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원래는 자주 그렇게 안 하다가 엄청 오랜만에 그냥 차트 순위별로 쭉 한번 이제 들어보자 해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막 다 걸그룹 난리가 난 거예요. 요새 뉴진스, 아이브, 블랙핑크 맞아요. 그리고 거기 포에버원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그 플레이리스트 위에 소녀시대 노래가 같이 나오는 거에서 느껴지는 그 또 뻐렁치는 마음이 있잖아요. 벅찬 감정. 거기도 심지어 가사가 너무 팬송이고 네. 그동안의 소녀시대의 히스토리를 이제 알고 있는 모든 대중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소원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뭔가 이 플레이리스트의 이 순서 자체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녀시대 곡이 계속 1위에 머무르는 것에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순위를 말하는 게 소녀시대 같은 그룹에게는 얼마나 큰 무례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 그 포에버원 보시는 분들 수영 씨 직캠 물고 그 와중에 수영 씨 직캠을 여러분 제발 봐주세요. 아, 그건 뭐 봐야겠다. 이제 정말 끝나고. 빛나는 재능이 이것이구나. 아. 심지어 저는 연기하는 수영 씨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걸캅스도 너무 재밌게 봤고. 혹시 그 머리 휘날리는 네, 머리 그거 휘날리는 말이죠? 이런 그런 수영 씨를 보는 여러분 수영 씨 직캠과 효연 씨 그 우는 그 팬 콘서트 짤을 꼭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저도 그 네. 벅찬 감정이 같이 느껴졌던 네. 그 효연 씨의 그 네. 그래서 남자 아이돌 덕질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 그러지 마시라. 좋아하는 거 덕질이 왜 덕질이겠어요? 뭐 내가 정할 수 없으니까 어떤 논리로 정할 수 없으니까 충분히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는 아직 이 아이돌 돌잡이를 못했다. 이런 분들은 돌잡이 아마 소녀시대와 우주소녀 오늘 또 작가님이 영업하셨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업까지 하게 해주시고. 네. 우주소녀 부탁해 교차 편집 버전이 있어요. 꼭 찾아보시고. 네. 네. 그러면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수영 직캠과 네. 우주소녀 부탁해. 네.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반유아 작가님이랑 이야기 나눈 것처럼 비욘세 콘텐츠 제휴나 아니면 나눴으면 하는 주제 그리고 청취 후기는 비욘세 공식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장장 2시간의 녹음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봐가지고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고 네. 반드시 다음에 또 나오셔야 된다는 네. 부담을 드리면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흥상 비욘세 저는 반드시 작가님이랑 다시 꼭 네. 다음 주는 아니겠지만 꼭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